네, 안녕하세요. 연세암병원 대장암센터 간암센터 종양내과에서 이제 약물로 암 치료하는 김한상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장암 관해서 오늘 발표드린 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대장암 치료 후 뭘 먹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이 주제에 관해서 많이 이제 질문 주시고 또 진료방이나 진료방이 아닌 곳에서도 많이 질문 주셔서 아마 이게 한 번에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고, 저도 공부하면서 '와, 이게 진짜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가볍게 그냥 제가 진료방에서 필수적으로 간단히 드리고 있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분 요약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늘려야 할 것은 이제 이런 식이섬유가 포함된 과일, 채소, 식이섬유 요렇게 되겠고, 줄여야 할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칼로리 식품, 패스트푸드를 포함한 굉장히 맛있지만 또 몸에는 안 좋다는 건 아는 이제 고칼로리 식품, 붉은 고기 및 가공육, 그리고 설탕이 함유된 음료, 그다음에 이제 음주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줄이면 좋겠고, 비타민 D나 견과류, 커피 등 이렇게 염증을 줄이는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비싸거나 특정 식품만 먹는다고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먹는 걸로 먹는 섭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운동관에서는 다음에 또 기회를 마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오늘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전에 제가 그 WHO하고 FDA가 인정한 암에 좋은 음식 그리고 나쁜 음식 관해서 한 1년 반 전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좀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 이제 그 세계 암 연구 기금, 그리고 미국 그 암 연구 재단 요렇게 이제 에서 이제 그 연구비를 나눠 주고 나서 이제 암 예방 권고안을 이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 가지 정도 권고 사항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사실 스코어를 매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아시나요 얼마나 님, 방송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보면은 1 번은 체중을 잘 유지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비만과 관계돼 있는 암이 이제 12 가지 정도 알려져 있고 대장암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체중하고 키로 이 BMI라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서 보통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을 하라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좌식 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서서 일하거나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거나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 번부터 7 번까지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곡물, 채소, 과일, 콩류가 풍부한 식사를 하고, 또 지방이나 전분, 당이 많은 패스트푸드 그리고 기타 가공식품 섭취를 좀 줄이고, 그다음 그 붉은 고기와 가공육 섭취를 제한하고, 그리고 당이 첨가된 음료 섭취를 제한하고 음주를 제한하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또 우리가 사실 지켜야 되는 건 아는데 사실 좀 쉽진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호수공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들 오늘 방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8 에서 10 번은 암 예방을 위해 보충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가급적 섭생으로 해결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이것만 먹으면 암이 뭐 정복이 절대 예방이 되거나 치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렇게 확실한 그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뭐 굉장히 비싸고 이렇다면 가급적 뭐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요렇게 좀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모유 수유가 가능하면 모유 수유가 이제 암 예방에 이제 이로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밖에 이제 뭐 권고 사항이나 이런 것들 의료진과 잘 상의해서 이제 결정하면 되겠다. 요렇게 이제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중에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통곡물, 이제 그러면 하루 최소 30g을 먹으라고 보통 하고요. 비전분성 채소와 과일을 하루 최소 5분 이상,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에 80g 이상씩 400g 이상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렇게 무슨 뭐 판매하는 샐러드 1인분 이렇게 나오는 게 80g 정도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샐러드 하나를 이렇게 우리 파는 그냥 그 형태로 한 5개 정도 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지방, 전분, 당이 많은 패스트푸드는 이제, 그리고 그 포함해서 가공식품 섭취를 좀 줄여라.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냉동에서 이제 즉석 조리식품이나 제과류, 제빵류, 디저트, 사탕류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줄이면 좋겠고, 그리고 붉은 고기와 가공육 섭취를 제한하고, 고기는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드시는데 이제 조리 후 무게 기준으로 500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인분 하면 150g이니까 그거 3개 일주일에 3번 먹으면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당이 첨가된 음료 섭취를 제한하고 음주 제한하고, 예, 요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하나 받을게요. 그래서 인생은 순리대로 말씀 주셨는데, 근데 이제 분명히 채식 위주는 좋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나이에 따라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좀 마르신 분들은 너무 고기 드시는 거에 겁을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약간 서양 기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드셔도 됩니다. 이제 다만 탄 거 드시지 말고, 그다음에 뭐 기름기나 이런 거 다 좀 잘 제거해서 드시니까요. 그리고 붉은 고기 말고도 뭐 닭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골고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연세에 따라 좀 제가 다르게 말씀드리기는 편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비만이신 분, 조금 내가 체중이 과체중이다, 좀 비만이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고기 좀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이 돼서 그냥 이제 어르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고기 드시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게 근육이 너무 빠지면 이제 이 신체 활동에도 좀 어려움이 있고, 막 근육이 빠지면 이제 거동하시는데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은 이제 고기를 더 적극적으로 좀 드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단백질 관해서는 뭐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빨간 고기만 매일 먹고 이렇지는 않으니까, 뭐 저희가 계란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체중 따라서 좀 다르고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잘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통곡물, 채소, 과일, 콩류 이렇게 4가지인데, 그러니까 보통 요렇게 이 화면에 이렇게 저희는 알록달록하게 나와 있는 이런 음식들을 좀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곡류는 여기 요렇게 해당되는데, 채소와 과일은 아무튼 한 번에 80g 이상씩 이제 5번 이상 드시라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막 그램 수랑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이렇게 막 재서 드시기도 좀 어렵고, 그냥 아마 현재 그냥 드시는 그냥 식단을 좀 한번 검토해 보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양하고 무슨 우리가 사료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또 매몰돼서 너무 고민하시다 보면 그것도 스트레스니까,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시면 좀 더 어떨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면 어떨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제 요런 거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비전분성 채소가 뭐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사실 외래빵에서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었는데, 전분성 채소는 이제 뿌리 채소, 그러니까 뿌리에 에너지가 많이, 그러니까 그게 씨앗이 자라야 되니까 에너지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 있고 이제 그런 음식인 어 감자, 고구마, 뭐 연근, 토란, 단호박 요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좀 당뇨에도 좋지 않고 당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 하니까 뭐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좀 줄이면 좋겠고, 다만 이제 비전분성 채소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이게 부피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포만감도 느끼고 뭐 당뇨에도 좋고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잎채소, 그러니까 상추, 양상추, 시금치, 케일, 깻잎, 샐러리 이런 거고,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 이런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아스파라거스, 양파, 오이, 버섯 뭐 이런 토마토 이런 게 좋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게 좋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질문을 2개 주셨는데요. 터미널 특허님이 이제 장 정결제를 A, B 2개씩 이제 총 4개, 8개죠. 그래서 사실, 네. 이게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알약으로 드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장 내시경 준비하는 거는 총 4리터의 물을 마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알약이 나와서 알약으로 하면은 한 그 1리터 정도, 1에서 2리터까지 이제 드시도록 이제 되어 있거든요. 고런 방법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알약으로 드실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4리터씩 드셔 가지고 이걸 준비해야 되는 좀 사실 힘든 과정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또 장이 깨끗하게 준비가 안 되면 검사가 불충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요즘은 이제 먹는 약으로 드시고 그거에 이제 포함돼서 물은 예전 4리터까지는 아니고 2리터 미만으로 이제 드실 수 있게 나왔는데 또 그거는 탈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심장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헬로 스테이션 님은 이제 수술 후에 변을 참기 어려워서 외출 부담스러우시다고 했는데 요거 아마 직장암 쪽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회복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 경우는 한번 주신 그런 그 교수님 외과 교수님하고 또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직장암 그중에서도 애날 벌지에서부터의 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괄약근이랑 가까울수록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번 위치 관계나 또 외과 선생님하고 좀 논의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을 뵈면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좀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조금 오래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고 또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어서 지방 전분, 당이 많은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섭취 이제 이런 거가 안 좋다고는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이거를 아예 못 먹을 수는 없고 다만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먹지 말자. 너무 자주 먹지 말자. 뭐 약간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붉은 고기 이런 거는 이제 쪼끔 이제 뭐 일주일에 3회 이하고 3회는 조리 후 무게 기준으로 500g 그러니까 150g 스테이크 기준으로 3번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도 단백질 섭취가 또 중요하고 하니까 뭐 빨간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이제 닭고기나 계란도 있고 뭐 칠면조도 있죠. 그래서 좀 흰 고기도 이렇게 적절하게 드시고 그다음에 콩류 그런 두부나 이제 포함한 식물성 단백질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골고루 드셔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당이 첨가된 음료 섭취를 제한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자당이나 고가당 옥수수 시럽 뭐 그다음에 꿀, 시럽, 과일 주스, 농축액 그러니까 이런 당류와 그다음에 이제 단맛을 낸 액체 음료. 그러니까 특히 이제 탄산음료나 스포츠 음료, 에너지 드링크 여기에도 굉장히 당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커피는 커피에 들어있는 특히 우리가 커피 믹스 요런 데 들어있는 게 보면은 당하고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메리카노가 제일 심장하고 또 우리한테 암한테도 사실은 아메리카노가 좋긴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런 무설탕 제품이나 인공 감미료로 낸 제품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아스팜탄 아스파테이트 그게
첨가물은 또 약간 발암 물질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말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음주를 제한하는 건 금주 이제 약주를 좋아하시는데 평소에 암 때문에 금주하면 너무 인생의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드시지 말라. 물론 안 드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아조아님께서 외래 보시다 보면 젊은 대장암이 예, 많이 는 걸 느끼고요. 정말 우리가 보통은 이제 국제 기준으로 젊은 대장암의 기준은 45세 이제 미만에서 생기는 암을 젊은 대장암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50세 이하로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젊은 분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그리고 젊은 대장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또 조금 더 공격적인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장 내시경 검진하는 연령도 기존에는 50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이제 45세로 낮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건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아무튼 젊은 대장암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가 좀 이게 좀 증가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최근에 어디 기사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일반론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에서도 올해 초에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인지 미국에서도 이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젊은 대장암이 왜 이렇게 많이 늘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폐암하고 유방암은 사망률이 줄고 있는데 대장암은 일단 숫자가 늘고 있고 계속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사망률 1위 병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젊은 대장암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고 있어서 조금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모여서 요거 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건지 이제 그런 회의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대장암 치료 후에 이제 암 생존자가 어떤 음식을 섭취해야 될까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이제 세계 암 연구 기금에서 이제 연구비를 이렇게 이제 줘서 연구를 한 이제 사례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영양학회지 유럽 영양학 영국의 영양학회지에 이제 보고가 됐는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수행을 했고, 대장암 생존자가 이제 보통 3분 중에 1분은 계속 피로감을 좀 호소하니까 이제 대장암 진단받고 이제 생존자분들의 150분을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죠.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그분이 드시는 음식의 어떤 열량이나 정도를 이렇게 이제 환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식일기를 기반으로 해서 음식 드시는 정도를 평가하고 또 그 밖에도 삶의 질, 신체 기능, 피로도에 대한 이런 설문지를 작성해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요약으로 그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한 환자분들이 삶의 질과 신체 기능이 더 좋고 피로감을 덜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칼로리 음식을 적게 섭취한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좀 상식적인 결론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보통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거 왜 이래? 이렇진 않고 보통 이제 아마 대부분 환자분들께서도 아시고 이제 저희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실 이런 연구들은 진행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간단히 피 검사로 이게 객관적으로 측정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환자분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설문조사해야 되고, 사실 환자분들도 되게 번거롭잖아요. 이거 계속 설문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하기 어려운 연구기도 한데,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772명 중에서 최종적으로는 150명이 설문조사가 이제 돼서 이거를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앞에 그런 10가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음식에 대한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통곡물, 채소, 과일, 콩 이런 식사를 얼마나 하는지, 지방, 전분, 당이 많은 패스트푸드 및 가공 섭취를 얼마나 또 제한하고 있는지, 붉은 고기, 가공육 섭취를 제한하는지, 당이 첨가된 음료 섭취를 제한하는지, 음주하시는지 요거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장암 생존자 분들 중에서 이게
다 이렇게 다 잘 또 지키시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사람이 우리가 살면서 또 이렇게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술 섭취 꽤 많았고 당이 포함된 음료도 꽤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뭐 고기 섭취도 뭐 이거는 이제 유럽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니까 좀 더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에서 이게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고기 제한하는 건 진짜 좀 어려웠고 뭐 그밖에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통곡물, 채소, 과일, 콩 이런 식사들은 많이 하려고 좀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이제 이렇게 잘한 분이랑 이제 그렇지 못한 이게 점수를 매겨 가지고 저희가 이게 삶의 질이나 신체 기능, 그다음 피곤함 요런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게 이제 통계 숫자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제가 이제 어쨌든 근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넣었지만 그냥 그 요약은 이 아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채 섭취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좋고 신체 기능이 좋고 피로도가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많을수록 신체 기능이 유의하게 더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과일보다는 채소 섭취량이 많을수록 신체 기능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분들 생각보다 야채를 더 드시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야채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몸에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칼로리 음식은 신체 기능에 좋지 않다고. 왜냐면 이게 뭐 살이 찌고 이제 그러니까 신체 기능도 좀 떨어지고 좀 피곤함도 더 느끼고 좀 그런 거를 이제 시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우리 대장암 환자분들이 이제 옥살리플라틴이나 항암제를 쓰다 보면 손발이 많이 저리시거든요. 그래서 신경병증이 이제 생기는데 혹시 식단을 좀 좋게 하면 신경병증이 좀 좋아질까? 이렇게 좀 더 찾아봤는데 그렇지는 않았대요. 좀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이제 그 2017년도 미국 암학회에서 요 견과류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이게 또 2018년도에 이게 이제 논문이 이렇게 연구 결과가 이렇게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이제 미국 임상암학회지에 이렇게 그 게재가 돼서 요게 또 우리나라에서 기사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요 기사를 근거로 2018년도에 굉장히 견과류 붐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고런 그 새로운 정보에 빠르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해서 빨리 이걸 정보를 접하시고 견과류가 굉장히 이제 유행이 됐었고 뭐 최근에도 이런 호두도 좋다. 뭐 이런 근거들은 계속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 이제 요거는 4월에 이제 요렇게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어쨌든 요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너트류가 그 견과류죠. 견과류를 이제 이게 드시는 매주 2회 이상 1온스 그러니까 28g 정도 이상 드신 분이 드시지 않은 분에 비해서 재발률은 40% 정도, 42% 줄고 전체 생존율 효과는 57%까지 이제 개선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견과류가 땅콩류가 있고 나무에서 나는 견과류 그게 있는데 이제 그 나무 견과류에는 잣, 아몬드, 호두, 헤이즐넛, 뭐 캐슈넛, 피칸 뭐 이런 나무 견과류가 굉장히 특히 뭐 4% 정도 더 개선이 됐다. 근데 뭐 그렇다고 땅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땅콩은 뭐 콩류기도 하고 근데 뭐 이게 4%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엄청 많이 차이 난다. 요렇게 또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통계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기사 근거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견과류 붐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견과류가 저도 뭐 환자분들이 드시겠다고 하면 "네 드십시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비싼 걸 드시거나 또 무슨 '견과류로만 내가 식사를 채우겠다.'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고 어디까지나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제 같이 드시면 이제 좋겠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카토퍼 님이 대장암 검사가 장 다 비우고 하는 장 내시경 말고 대변 검사로만으로도 되는지를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변 검사로 보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 국가 검진에서 하는 거는 잠혈 반응 검사라고 하거든요. 잠혈 반응 검사라는 거는 그 대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몇 군데 찍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혹시 혈흔이 관찰되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암이면은 계속 좀 출혈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잠혈,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혈흔이 이제 대변에서 관찰되는지 요거를 보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런 잠열 반응 검사는 사실 민감도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렇게 대변에서 뭐 그런 이제 메틸레이션 패턴을 보는 검사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그런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검사들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으로 하는 그 검사는 대장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이제 미국 권고하는 이제 10년에 한 번은 전체 대장 내시경을 하고 뭐 5년에 한 번은 이렇게 부분만 보는 요런 형태로 이제 권유를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5년에 한 번씩 전체 대장 내시경을 이제 또 할 수 있으니까 좀 고렇게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이 힘든데 또 어쨌든 이게 그리고 대장암이 보통 생기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작을 때 발견하면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 잘 받으실 수 있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그래도 제가 제 생각에도 10 년에 한 번씩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왜냐하면 못해도. 왜냐면은 보통 대장암 생기는 게 한 5 년에서 10년 사이에 생긴다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고 시간에 걸쳐서 계속 자라는 시간이. 네, 안녕하세요. 네, 김치파송송님. 네. 그래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변 검사로는 아직 그걸 대체할 수 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혈액 검사만으로도 뭐 암을 검진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여전히 대장암 그 검사의 가장 이제 그 확실한 방법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이어서 또 가볼게요. 그래서 커피는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커피도 막 안 드시고 계시던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커피에 같이 들어가는 그 설탕이나 아니면은 그런 믹스 커피, 그러니까 설탕이나 이런 것들이 어 이제 그런 거는 왜냐면 살도 좀 찌고 이제 그런 저도 막 뭐 밤새서 뭐 일해야 되거나 이럴 때 믹스 커피 가끔 먹거든요. 그냥 그거 먹으면 막 졸리다가 갑자기 그 달달하고 막 이게 들어가면 좀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아메리카노는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이제 얘기하는 게 제가 이게 논문 이거를 여기를 이제 표시를 못 했는데 이거는 게스트로엔테롤로지라고 이제 미국 소화기 학회지입니다.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 결과였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루에 4잔 이상 섭취하면 이렇게 대장암 사망을 50% 낮춰주고 전체 사망률 개선도 한 30% 정도 있다고 이제 해서 굉장히 이제 하는데 이제 왜냐면은 그 근거로는 이제 커피는 어쨌든 이제 커피 마시면 우리가 이뇨 작용을 포함해서 장 운동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좀 같이 있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 이제 아까 설탕이 포함된 거 말고 이런 아메리카노로 드시는 게 근데 하루에 4잔 이상의 사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는 거는 되게 활동적인 분일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은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좀 왕성한 분이 또 커피를 이 정도로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냥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 가지고 생짜로 커피만 마셔 가지고 암이 예방되기보다는 좀 복합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합니다. 근데 참 이런 연구들이 이게 먹는 거 관련해서 하는 연구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왜냐면은 이게 하루 4잔 이상 섭취하는 분들은 되게 활동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진짜 커피만의 효과를 보려면 사람을 진짜 그 커피 마시는 사람이랑 안 마시는 사람을 활동 정도를 똑같이 해 놓고 진짜 먹는 것만 바꿔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거의 어렵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통계적인 보정을 해서 이런 결론을 얻는 건데 아무튼 커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제한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아메리카노가 이왕이면 좋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질문 또 주셨는데요. 김치파 송송님이 그래서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를 이제 권장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건강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챙겨 드시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나쁘지는 않고 다만 이제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는 대부분 이제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기능 식품은 그러니까 어떤 의약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게 정말 확실히 암 예방 효과가 입증돼 있는 이제 고런 이제 그러니까 약은 아닌 거죠. 약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도 예를 들면 뭐 비피도 그 균주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말 암을 예방할 수 있거나 뭐 암에 효과가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입증된 그런 게 보고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오메가3나 이런 몸에 좋다는 걸 드시는 건 건강을 내가 생각해서 드시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되 이제 너무 비싼 걸 할 필요는 없고 또 너무 많이 드실 필요도 없고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직장류가 있는 것 같은 그리고 ESCDSA님이 직장류가 있는 것 같은데 직장암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암이 있으시면요. 변비, 출혈 뭐 그런 증상이 제일 이제 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항문 좀 통증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일 흔한 거는 변비, 출혈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장 내시경이나 요런 거를 한번 해 보면 직장암은 굉장히 쉽게 이제 진단이 되니까 보통은 우측 대장암이 굉장히 이게 멀리까지 가야 되고 아무튼 우측 대장암이 그냥 또 치료하는 데 좀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직장암 부분이나 요런 증상들은 변비, 출혈, 그다음에 복통 요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기한 땅콩잼 님은 네 술은 좀 안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커피는 도움이 되니까 항산화 효과가 있대요. 그 폴리페놀인가?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튼 항산화 효과 얘기가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면 또 이거 위궤양이나 뭐 이런 좀 속 쓰리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또 뭐 그냥 좀뭐 저지방 우유 타서 약간 라떼처럼 해서 드셔도 될 것 같고 근데 라떼도 그냥 드시지 말고 그냥 우유 그냥 저지방으로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뜨겁게 해서 드실 필요는 없고 항상 왜냐면 뜨거운 거 차 많이 마시고 이러면 식도암이나 이런 것도 올라가니까 저는 뜨거운 커피를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드실 때도 이왕이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좀 뜨거운 거를 벌컥벌컥 드시면 어쨌든 여기 안 좋으니까 식도 위에. 카토퍼 님께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카토퍼 님은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가 있는 걸로 알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비가 과연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 중에 암으로 진단되시는 분은 1%도 안 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암으로 진단되시는 분은 변비 증상이 있는 걸 우리가 아는데 변비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암이 진단되는 사람은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한 분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근데 언제 대장암이 걸리셨는지 중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굉장히 50세 미만, 그러니까 45세 미만, 좀 젊으셨을 때 생겼다. 그러면 좀 더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좀 나이 드셔서 생겼다고 하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검진이 프로그램이 국가적으로 45세 이상부터는 이제 시행이 되고 그 전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 그냥 30대, 그러니까 30대에 한 번, 40대에서 한 번,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하시다가 국가검진 프로그램으로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고령이셔서 대장 내시경을 못 한다고 보이코테 님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가 봐요. 연세가 많고
근데 림프종 암이 대장에서 기원이 되셔서 대장 절반 떼어내셨다고 하고요. 림프종 이게 그냥 그러니까 대장암은 대부분 99%는 선암이거든요. 아데노칼시노마라고 하는 그 샘 조직에서 기원한 암인데 아마 림프종 암에서 서 계속 요렇게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그래서 한때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일단은 CT를 왜 신장 기능이나 이런 게 괜찮으시면 CT를 좀 찍어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 내시경 왜냐면은 또 그 권고상 제가 한번 또 다음에 그런 그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또 어쨌든 저희 환자분들 암 생존자분들 검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또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80세가 넘으면 우리가 대장 내시경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암을 조기에 가급적 진단해서 치료 기대 여명을 높이고 어쨌든 이 검사 힘든 거 우리가 다 알지만 요걸 함으로써 좀 더 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80세가 넘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받으시는 게 그래서 이제 권고를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CT를 좀 찍어 보는 게 좀 차선책이긴 한데 그렇다고 대장 내시경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긴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캡슐 내시경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그게 이런 기존의 대장 내시경을 대체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87세시군요. 그러면 진짜 쪼끔 부담이 되시긴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보다 컨디션 상태가 중요하시거든요. 굉장히 진짜 거동하시기가 막 이렇게 쪼금 어려우시면 무리해서 대장 내시경 무리해서 하시진 뭐 저도 보통 87세시면 너무 무리해서 하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진짜 중병이나 이런 것들은 CT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너무 왜냐면 그리고 솔직히 제가 환자분들이랑 진료방에서 설명드리면 대부분 하시기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해요, 환자분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환자분이 "그럼 나 한번 해 볼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CT로 쪼끔 추적을 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또 검사에서 무리해서 했다가 막 탈수 오고 뭐 콩팥 안 좋아지고 또 조영제도 써야 되고 하는 대장 내시경 이거 드시다가 또 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시기보다는 이제 CT로 쪼금 해 보면 어떨까. 저는 콩팥 기능 안 좋으면 조영제 안 쓰고 그냥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대장암 검사 꺼벅 님이 대장암 검사 CT나 MRI의 장단점이 어떤지 이제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은 MRI는 이제 간 전이나 어떤 그런 그런 조직을 볼 때 우리가 CT가 유리할 수 있고 MRI가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간 같은 조직 이제 아니면은 뭐 콩팥 요런 조직들은 MRI 그리고 췌장 요런 데는 MRI가 좀 더 이제 더 정밀하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장암 검사는 기본적으로 CT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CT를 본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RI는 이제 간 전이나 우리가 어떤 MRI를 봐야 하는 그런 조직의 병변이 있을 경우에 좀 더 고려합니다. 그리고 엔젤님 질문 이어서 가볼게요. 그리고 62세시고 4년 만에 대장암 했는데 선종 큰 사이즈 작은 거 합쳐서 6개 잘 하시죠. 4년 전에도 3개쯤 했고 할 때마다 용종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일단은 4년 전에 3개 그리고 이번에 6개 제거하신 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다음 보통 질문 드리는 거는 저 용종 중에서 아데노마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게 있고 그냥 과증식 용종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뭐 하이퍼플라스틱 폴립이다 다 그러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우리가 암의 전 단계로 가는 게 이제 선종이거든요. 암 전 단계로 보는 게. 선종이 계속 잘하면 이제 선암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9개인데 3개 뗐고 6개 뗐는데 9개 중에 선종이 몇 개였을지 그다음 크기가 얼마나 됐을지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용종은 이제 나이가 들면 이렇게 생기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왜 나만 이러나.' 이렇게 너무 좀 고민하시기보다는 이제 아무튼 '내가 이제 검진을 앞으로 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상 문제 근데 예를 들면 혹시 이제 뭐 한 번쯤 아까 이제 식생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죠. 내가 어떤 좀 고기나 이런 것들 뭐 드시는 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보신다든지 술을 얼마나 먹는지 담배도 피우는지 그래서 요런 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좀 한 번쯤 그 조정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런 아스피린 160 밀리그램이 이제 드시면은 뭐 또 좀 예방이 된다. 뭐 100 밀리 스터디도 있고 160 밀리 스터디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무조건 드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스피린은 또 부작용이 있거든요. 출혈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무리해서 드실 필요는 무조건 드시라고 권고 사항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고 몇 년 뒤에 하면 되는지 물으셨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용종의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선종이 몇 개였는지 중요해요, 선종.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후 항문 입구 쓰리고 벌건데 네. 후시딘 바르셔도 됩니다. 바르고 안 바르셔도 보통은 금방 나으시긴 하거든요. 쓰리고 아픈 거 보통 2-3 되게 빨리 좋아지시긴 해요. 그래서 근데 후시딘도 괜찮으시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꽤 있어서 지금 좀 빨리 가 볼게요.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 또 받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도 사망 효과, 감소 효과가 이제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연구 결과 나올 때마다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암 발생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암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망률 효과 보이는 데이터는 또 있는데 이게 메타 분석을 한 거거든요. 막 되게 한 11개 이제 전향적인 임상 시험 결과를 이제 분석한 거고 비타민 D가 암을 아예 그러니까 암이 없는 사람이 이걸 먹는다고 해서 예방이 되는 거는 명확하지 않게 나왔고 다만 이제 암이 있는 분들이 비타민 D를 먹었더니 이게 어쨌든 전체 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는 좀 보였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이게 어쨌든 이제 암 발생도 좀 주는 것처럼 한 2% 감소 효과가 나왔지만 1을 걸쳐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그래서 암 발생의 예방 효과는 보이지 않았고 다만 이렇게 암이 있는 분이 비타민 D를 먹으면 암 관련 사망률의 감소 효과가 13% 이제 보였다. 요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암 환자분들 보통 비타민 D 좀 낮긴 근데 대부분 좀 낮으세요. 왜냐면은 햇볕을 많이 안 쬐고 운동을 우리가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좀 낮은 편이 많은데 운동하시고 햇볕만 충분히 쬐도 원래 충분히 이게 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검진해서 요런 거 한번 재보시고 낮으면 좀 드셔 보실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운동하고 햇볕 잘 쬐고 요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요런 거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좀 제한적이긴 해서 아무튼 또 말씀드리다가 다음에 또 요런 거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건 이제 작년 미국 임상암학회 이제 우리 종양내과 약물 치료하는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이 1년에 이제 한 5만 명 정도 미국 시카고에 매년 모여요. 5월 말 6월 초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이제 연구 결과인데 경험적 식사 염증 패턴이라는 EDIP, Empirical Dietary Inflammatory Pattern 이건 뭐냐면 내가 먹는 식사 패턴이 전신의 염증을 얼마나 올리는지 낮은지 이거를 이렇게 점수한 지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한 거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원래 처음 연구 2017년에 나왔어요. 이 EDIP 스코어 점수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름이 달랐는데 요즘은 그냥 다 EDI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원래는 18개보다 더 식품군이 많았는데 어쨌든 음식을 막 이제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과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혈액에서 CRP나 TNF 나 IL6
그 인터류킨 그다음에 이제 CRP 그러니까 염증 지수를 혈액에 측정한 거하고 음식 먹는 거랑 관계성을 막 따져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18개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요 왼쪽은 염증을 일으키는 거. 근데 좀 흥미로운 건 토마토가 앞에 너가 좋다며 근데 왜 토마토는 여기 염증을 일으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과하게 먹냐 적게 먹냐 약간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너무 왜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뭐 토마토는 몸에 좋다고 우리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너무 이렇게 고민하시고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라고 제가 좀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제 설문조사에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염증 유발 식품군을 9개로 선정했고 항염증 식품군을 9개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앞에랑도 좀 일맥상통하는데 빨간 고기들은 먹으면 이렇게 가중치가 좀 높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몸에 전신 염증을 좀 유발하는 거, 곡물 중에서 정제한 거, 이렇게 깎은 거, 진짜 완전 흰쌀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고열량 음료, 일부 채소, 일부 생선은 제가 밑에 댓글 달아놨는데 뭐 그러니까 잎채소, 진 노란 채소는 항염증 채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를 제외한 대부분 채소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생선도 고등어 이런 등푸른 생선 나 연어 요런 것들은 항염증이고 그밖에 이제 생선은 좀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통조림, 그러니까 참치 중에서 통조림, 그다음에 랍스터, 새우, 가리비 요런 건 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가중치가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넣은 거예요. 근데 항염증 중에 이렇게 커피가 있어요. 또 아이러니한 게 피자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블랙 앤 화이트 너무 이렇게 이건 좋고 이건 무조건 나쁘고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이거 피자는 마치 막 좋은 음식처럼 생각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희가. 사람이 피자만 먹고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토마토만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결론인데 염증성 식사 패턴을 많이 할수록 안 좋대요.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좀 먹고 왼쪽은 좀 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거를 골고루 다 먹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오른쪽 쪽으로 그럴 거예요. 아마 이 피자의 종류를 또 좀 찾아보면 맞아요. 앞에 지금 그 보이코테 님이 말씀 주신 고런 형태일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논문을 읽어보면 음식 리스트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또 나중에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증 유발성 식사보다는 염증을 줄여주는 식사를 하는 게 좀 더 좋고 또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할수록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체 활동 많이 하고 염증 유발성이 낮은 식사를 하자. 이게 이제 연구 결과였고 이게 아직 논문으로는 안 나왔어요. 작년 5월에 굉장히 박수 받으면서 이제 발표가 됐고 우리 연구자들 저런 연구가 있구나 해서 굉장히 좋았고 근데 아직 논문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로 보면은 이제 이런 아스피린이 그런 대장암의 어떤 예방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가 한 20년째 지금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작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제 의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연구 결과에 이제 작년 나온 거 그냥 말씀드리자면 한 7%, 한 6%의 대장암 환자의 어떤 재발 감소 효과가 있는데 한편으로 부작용 이게 이제 뇌출혈이나 출혈 같은 심각한 아니면 위장관계 출혈이나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또 5% 늘거든요. 그러니까 한 6.4%의 증가 암 재발 예방 효과도 있지만 또 출혈 효과가 또 5.2% 느는 것도 있어서 항상 이런 걸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연구가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기존의 연구들은 이런 돌연변이나 이런 이제 특정 A형으로 나눠서 하지 않고 그냥 전체 환자분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연구는 우리가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한 20% 정도는 PI3K라고 하는 이 특정 돌연변이 신호 전달 경로가 돌연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아스피린 160mg 드시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있어서 소개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미국에 있는 모핏 암
그 암 연구 여기 또 예방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다채로운 과일, 비전분성 채소, 신선한 생선, 백색육, 콩류, 통곡물, 견과류까지 요렇게 좀 또 권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결국 계속 제가 반복되는 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좀 참고하시라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넣어봤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제 최근에 제가 그래서 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근데 너무 또 건강에 이게 유의하게 하다 보면 영양제를 아침에 막 6-7알씩 막 드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제 환자분들 중에 막 간 수치 올라간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약 너무 많이 넣으시면 또 속 쓰려 가지고 저기 뭐 위험 생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게 건강기능식품 이 시장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게 비싼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또 비싸면 더 좋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또 있어서 아무튼 드실 때 너무 비싼 걸 하거나 뭐 너무 많이 드시거나 그런 게 보다는 이러면 또 간에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요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어디까지나 상식적인 선에서 골고루 그리고 뭐 안 좋다고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앞에 보면은 피자 중에서도 또 좋은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막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보다는 이제 종합해서 그래서 과일, 채소, 식이섬유 이런 건 늘리고 이런 패스트푸드나 붉은 고기, 설탕, 그다음에 술 이런 거 좀 줄이시고 비타민 D, 견과류, 커피 결과적으로는 염증을 줄이는 식단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먹는 걸로 해결될 게 아니라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좀 준비했고요.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시거나 이러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또 참고해서 다음 발표 또 방송 저희 환자분들 도움 되는데 또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그 질문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김신혜 님이 74세시고 한 달 전에 내시경 했는데 혹이 작아서 다 못 떴다고. 혹이 사실은 혹이 너무 작았으면 막 무리해서 또 막 6개월 뒤에 또 하고 막 이러실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내시경은 워낙 나라 검진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대장내시경은 보통은 이제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보통 미국은 10년에 한 번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또 어쨌든 가격이 정말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보통 그냥 5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어떨까 그냥 말씀드리는데 뭐 너무 염려하시기보다 제 생각에는 컨디션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6개월 뒤에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 작은 게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너무 작고 이러면 좀 뒀다 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크기가 큰 용종 모양이나 이러면은 뭐 6개월 뒤에 다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컨디션 보고 해서 하면 어떠실까 합니다. 오영도 님께서 관절로 인해서 진통소염제 10년 넘게 복용하고 계신데 이런 사실 그런 엔세이드 그러니까 진통소염제는 염증을 줄여주는 쪽이니까 원래는 뭐 보통 데이터는 어쨌든 항염증제는 뭐 암에 나쁘진 않겠죠. 그러니까 톱니형 용종이라면 결국 시스폴립 말씀 주시는 건데 엔세이드 이런 복용이 사실은 암을 예방하는 데 좋은 쪽으로 가지 암 발생을 촉진하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엔세이드가 그러면 암 예방 효과가 엄청 좋냐? 그런 거는 그게 항상 갑론을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앞에 뭐 아스피린이나 식단이나 결론은 어쨌든 장애인에서 지속적인 염증을 좀 낮춰주는 형태로 그리고 전신 염증도 마찬가지로 줄여주는 형태로 좀 가는 게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음식을 먹든 뭐 아스피린을 먹든 엔세이드를 먹든 결국 염증을 좀 줄이는 방향이 암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암 생존자분들에서 재발이나 그런 아니면 암 치료받는 분께서는 암 전체 생존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영도 님은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아무튼 또 답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 또 주시면 준비해서 또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좋은 질문들 많이 주시고 또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좀 좋은 주제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